그 목걸이 어디서 났니? 순간 정수혁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우연히 구한 여인의 딸, 고작 8살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는 달 모양 펜던트는 7년 전 실종된 손녀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았어요. 아이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각도, 김치를 먼저 집는 젓가락질, 심지어 연필을 쥐는 모습까지 모든 게 기억 속 손녀와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어머니는 남편이 해상사고로 죽은 어부라고 했고,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몰랐다고 했죠. 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몰래 아이의 머리카락을 주워 담았고, 오래된 칫솔과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직감한 대로라면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실종된 장남과 손녀, 그리고 7년간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이제 막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행복한 감동 이야기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운 마음을 담아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의 병원 복도는 형광등 아래서 창백하게 빛났습니다. 정수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손잡이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서자 규칙적인 인공호흡기 소리가 귓가를 채웠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한때 윤기가 흘렀던 머리카락은 이제 듬성듬성 빠져 있었고 볼은 움푹 패여 있었죠. 수혁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아내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도 왔어요.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어제는 못 왔죠. 대답 없는 독백이었습니다. 수혁의 목소리는 텅 빈 병실에 맴돌다가 사라졌어요. 창밖으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들 중 절반은 자신이 지은 것들이었죠. 지방 소도시를 현대적인 도시로 탈바꿈시킨 주역, 정수혁 회장.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기업인이었지만 그의 어깨는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병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수혁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회장님, 민재 부장입니다. 시공 현장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철근 물량이 맞지 않아서 민재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둘째 아들 민재는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했어요. 수혁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내가 지금 가볼게. 현장 관리자들은 다 모여 있나? 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수혁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먹구름처럼 무거웠어요. 회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수혁은 백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68배 나이가 고스란히 얼굴에 새겨져 있었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자 차가 멈췄고 그는 대시보드 위에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찍은 사진이었어요. 아내는 건강했고 장남 민수도 그때까지는 함께였죠. 민수, 그 이름을 떠올리자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8년 전 갑자기 사라진 장남. 회사 자금 횡령 의혹을 남기고 호련히 자취를 감춘 아들이었어요. 경찰 수사도 사설 탐정도 그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죠.
민수야. 수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텅 빈 차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자 뒷차의 경적 소리가 울렸어요. 수혁은 정신을 차리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현장 관리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재는 초조한 표정으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수혁이 들어서자 모두가 일제히 고개를 숙였죠. 상황을 설명해 보게. 현장 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철근 물량 계산 착오로 공사가 지연될 위기였어요. 수혁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수혁은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커다란 창문 너머로 도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가 일궈낸 도시였죠. 하지만 그 성취감도 잠시 서재 한쪽에 놓인 작은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액자 속에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어요. 민수의 딸, 자신의 손녀였죠. 민수가 사라질 때 함께 사라진 아이. 지금쯤 15살이 되었을 텐데. 수혁은 액자를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옆에는 먼지가 쌓인 토끼 인형이 놓여 있었어요. 손녀가 가장 아끼던 장난감이었죠. 회장님, 오후 일정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수혁은 액자를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사진에 머물러 있었어요. 잠깐만. 혼자 있고 싶네. 비서가 나가자 수혁은 의자에 깊숙이 기댔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도시 개발의 주역. 하지만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한 남자. 그것이 정수혁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붉은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수혁은 서류 더미를 바라보다가 다시 손녀의 사진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토끼 인형을 손에 들어 먼지를 털어냈어요. 인형에서는 희미하게 아이 냄새가 났습니다. 아니, 그런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깥에서는 퇴근하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가 들렸지만 회장실 안은 고요했어요. 정수혁은 그렇게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린 남자였죠. 며칠 후 저녁 6시 수혁은 회사 일을 일찍 마치고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팥죽을 사려고 했어요. 비록 아내가 먹을 수는 없지만 병실에 두고 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시장 골목은 퇴근 시간과 겹쳐 북적였습니다.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손님들의 흥정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좁은 골목을 지나던 중 수혁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골목 끝 어두운 구석에서 거친 남자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이번 달도 이자만 내면 어떻게 하냐고. 원금은 언제 갚을 건데? 수혁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젊은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여성은 벽에 등을 기댄 채 온몸을 떨고 있었죠.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었는데 남자 중 한 명이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겨우 200만 원? 이자가 300만 원인데 말이야.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애원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꼭 회사에서 보너스가 나오면. 그 소리가 벌써 몇 달째야? 남자가 여성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자 수혁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기 무슨 일입니까? 사채업자들이 돌아봤어요. 수혁의 단정한 차림새를 본 그들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죠. 하지만 곧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는 빠지세요. 우리 일이니까.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위협하는 게 당신들 일입니까? 수혁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회장으로서 수많은 협상을 해온 그의 위엄이 묻어났어요. 사채업자들이 주춤했지만 곧 다시 기세를 올렸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한테 돈을 빌렸어요. 7년째 갚지 못하고 있고요. 수혁은 여성을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그녀의 얼굴이 제대로 보였어요. 30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은 수척했지만 단정했습니다. 회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보니 경리나 사무직 직원인 것 같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얼마입니까? 수혁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사채업자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대답했어요. 원금 2천만 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5천만 원이요. 수혁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정건설 회장 정수혁. 사채업자들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이 도시에서 정건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내일 회사로 오시면 돈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여성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하십시오. 사채업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수혁 회장의 말이라면 믿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사라지자 여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혁은 그녀를 일으켜 세웠어요. 가까이서 본 그녀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낮에는 사무일을, 밤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윤소연입니다. 정건설 협력업체에서 격리로 일하고 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습니다. 수혁은 근처 찻집으로 그녀를 데려갔어요. 따뜻한 차를 앞에 두고 소연은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7년 전에 해상사고로 실종됐어요. 어선에서 일하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시신도 찾지 못했죠. 소연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그때 딸이 겨우 1살이었어요. 지금은 8살이 됐죠. 남편이 남긴 빚도 있었고 생활비도 필요했고 결국 사채를 쓰게 됐습니다. 수혁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소연의 이야기 속에는 절박함과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녀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도 해요. 주말에는 식당 서빙도 하고요. 그래도 이자 갚기도 빠듯했어요. 수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도시를 개발하고 건물을 세웠지만 정작 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은 보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딸은 누가 돌봅니까? 혼자 있어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갔다가 집에 혼자 가죠. 밥도 혼자 먹고. 소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수혁은 손녀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15살이 된 손녀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수혁의 말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우리 집에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아내가 올해 투병 중인데 간병인 외에도 집안일을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숙식 제공하고 급여도 지금보다 훨씬 많이 드리겠어요. 딸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소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자격으로 자격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나도 손녀가 있어요. 지금은 행방을 모르지만 누군가 그 아이를 도와주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드리는 제안입니다. 수혁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소연과 그녀의 딸을 데리고 집으로 갔습니다. 8살 된 딸 지민이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어요. 큰 눈에는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수혁은 조심스럽게 지민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이름이 뭐니? 지민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수혁은 미소를 지으며 서재로 가서 토끼 인형을 가져왔어요. 손녀가 아끼던 그 인형이었죠. 이거 선물이야. 할아버지 집에서 잘 지내자. 지민이가 조심스럽게 인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소연은 눈물을 참으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죠. 집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정적만 감돌던 대저택에 아이의 발소리가 울렸어요. 수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운명인지도 모른다고. 잃어버린 가족의 빈자리를 새로운 인연이 채워주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숨겨진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게 될지를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연과 지민이가 수혁의 집에 머문 지 일주일. 대저택은 서서히 활기를 되찾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지민이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소연의 부지런한 손길이 집안 곳곳에 닿았습니다. 수혁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아침 수혁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죠. 그는 서재로 향했는데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보니 지민이가 책상 앞에 앉아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꼭 쥐고 진지한 표정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수혁은 조용히 다가가 지민이의 어깨 너머로 그림을 봤습니다. 종이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가족 그림이 있었어요. 엄마와 아이 그리고 할아버지로 보이는 인물까지. 지민아, 일찍 일어났구나. 수혁의 목소리에 지민이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아이의 큰 눈이 동그랗게 떠졌어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데. 괜찮아.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하니? 지민이가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혁은 아이 옆에 앉았어요. 가까이서 본 지민이의 옆모습이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코를 살짝 찡그리며 집중하는 모습, 연필을 쥐는 손의 각도까지도 누군가를 닮았어요. 손녀를요. 할아버지도 그려줬네? 네. 할아버지가 좋아서요. 우리 아빠도 할아버지처럼 키가 크고 멋있었어요. 지민이의 말에 수혁의 가슴이 찡했습니다. 아이는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어요. 낡은 사진이 들어 있었죠. 이게 우리 아빠예요. 엄마가 매일 보라고 줬어요.
수혁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젊은 남자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어부복을 입고 있었지만 단정한 인상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익었어요. 하지만 어디서 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네. 그런데 엄마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어요. 착하게 살면 나중에 만날 수 있대요. 지민이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혁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때 지민이의 목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은색 목걸이였어요. 예쁜 목걸이네. 누가 줬니? 지민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엄마가 아기 때부터 하고 있었대요. 아빠가 준 거래요. 수혁은 목걸이를 자세히 봤습니다. 작은 달 모양 펜던트에 별이 새겨져 있었어요.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걸이는 민수가 손녀에게 준 것과 똑같았어요. 아니,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 자체였습니다. 수혁의 손이 떨렸어요. 그는 서둘러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한 장의 사진을 찾았죠. 손녀의 100일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아기의 목에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민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수혁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내려놓았어요. 지민아, 혹시 성이 뭐니? 김지민이요. 엄마는 원래 김씨였는데 결혼하고 윤씨가 됐대요. 김지민. 그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녀의 이름도 김지민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죠. 우연일 뿐이라고 수혁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혁은 집중할 수 없었어요. 회사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윤소연 씨에 대해 조사 좀 해주게. 조용히. 비서가 나간 후 수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렸어요. 그의 마음도 마찬가지였죠. 저녁 무렵 수혁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서는 소연이 지민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따뜻한 풍경이었지만 수혁의 시선은 계속 지민이에게 향했습니다. 아이가 웃을 때 보이는 보조개, 고개를 갸웃거리는 버릇,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손녀와 닮았어요. 회장님, 일찍 오셨네요. 소연이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수혁은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윤 씨, 잠시 얘기 좀 할까요? 서재에서 수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정확히 언제 사고를 당하셨죠? 2018년 4월 15일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소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혁의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었어요. 민수가 사라진 것도 2018년 4월이었으니까요. 혹시 남편분 고향이 어디셨습니까? 부산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가족이 없어서 수혁은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진실을 알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알고 싶지 않았죠. 그날 밤 수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아이가 가진 목걸이, 닮은 버릇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은 일치점들이 있었죠. 새벽 3시 수혁은 서재로 갔습니다. 손녀의 사진들을 꺼내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그리고 낮에 지민이가 보여준 아빠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얼굴은 달랐지만
눈매가 어딘가 비슷했어요. 만약 민수가 성형을 했다면? 신분을 바꿨다면? 말도 안 돼. 수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커졌죠. 다음 날 아침 수혁은 지민이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가 밥을 먹는 모습, 젓가락을 쥐는 모습까지 손녀와 똑같았어요. 심지어 김치를 먼저 먹고 밥을 먹는 순서까지도요. 지민아, 할아버지가 선물 하나 더 줄게. 수혁은 서재에서 오르골을 가져왔습니다. 손녀가 좋아하던 것이었어요. 태엽을 감자, 애니메이션, 주제곡이 흘러나왔죠. 와, 이 노래 알아요. 지민이가 환하게 웃으며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정확한 가사와 멜로디였어요. 그 순간 수혁은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그저 닮은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손녀일지도 모른다고.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불러줬어요. 엄마도 누군가한테 배웠대요. 지민이의 말에 수혁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안았어요. 지민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할아버지의 품에 안겼죠. 할아버지, 왜 우세요? 수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연민으로 시작된 만남이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가 정말 손녀라면 민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왜 신분을 바꾼 걸까? 질문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수혁은 지민이를 더 꽉 안았어요. 잃어버렸던 손녀를 다시 찾은 것 같은 기쁨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뒤엉켰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찾아야만 했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수혁은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지민이를 관찰하는 일에 몰두했어요. 아침마다 아이가 세수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저녁에는 숙제하는 자세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럴수록 확신은 깊어졌죠.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손녀였어요. 그날 오후 수혁은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손녀의 5살 생일 파티 사진이었어요. 케이크 앞에서 환하게 웃는 아이의 모습과 지금의 지민이를 비교했습니다. 나이 차이를 감안하면 놀랍도록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오른쪽 눈이 더 작아지는 것까지 똑같았죠. 아버지, 뭐 하세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수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재가 서재 문가에 서 있었어요.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아, 그냥 옛날 사진 좀 보고 있었다. 수혁은 서둘러 앨범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민재의 시선은 이미 사진을 향해 있었어요. 형 사진이네요. 또 보고 계셨군요. 민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수혁은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민재야, 오해하지 마라. 그냥, 알아요, 아버지. 형이 그립죠? 저도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 요즘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여자와 아이를 집에 들이시고 너무 각별하게 대하시고 직원들도 수군거려요.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유진이도 불편해해요. 시어머니 병간호도 힘든데 갑자기 낯선 사람들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수혁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버지, 회사 이사회에서도 말이 많아요. 회장님이 요즘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후계 구도를 빨리 확정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어요. 후계 구도? 수혁이 날카롭게 되물었습니다. 민재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저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형이 없는 이상 제가 회사를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 순간 수혁은 민재의 눈빛에서 야망을 봤습니다. 회사를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경영권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아직 내가 건재하다. 서두르지 마라. 수혁이 단호하게 말하자 민재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는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당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재의 아내 유진은 소연과 지민이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소연은 위축된 모습으로 조용히 밥을 먹었어요. 지민이만이 천진난만하게 젓가락질을 하고 있었죠. 지민이는 학교 잘 다니니? 수혁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지민이가 고개를 들어 밝게 대답했어요. 네, 오늘 미술 시간에 상도 받았어요. 정말 대단하네. 수혁이 머리를 쓰다듬자 유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가 식탁에 울렸어요. 아버님, 실례지만 여쭤볼 게 있어요. 유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연이 움찔했어요. 이분들이 언제까지 저희 집에 계실 건가요? 유진아, 그건 시어머니 간병은 간병인이 하고 있고 집안일은 가정부가 하고 있어요. 굳이 이분들이 여기 있을 이유가 있나요? 유진의 직설적인 말에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지민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불편을 드렸다면 불편한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유진이 소연을 노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아버님이 갑자기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잘해주시는 게 정상인가요? 혹시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유진, 민재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내 집에서 내가 누구를 들이든 그건 내 자유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수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을 나가는 그의 뒷모습을 모두가 지켜봤어요. 그날 밤 소연은 지민이를 재우고 부엌으로 내려왔습니다. 차를 마시려고 했는데 복도에서 민재와 유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가 이상해. 저 아이한테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 그러게요. 혹시 형님 딸이라도 되는 건가? 아니면 아버지가 밖에서. 조심해. 아직 확실한 건 없어. 어쨌든 상속 문제도 있고 빨리 정리해야 해요. 아버지가 유언장이라도 바꾸시면 어떡해요? 소연은 숨을 죽였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자 그녀는 서둘러 계단을 올라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과 지민이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방에 돌아온 소연은 잠든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죠. 하지만 소연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회장님은 왜 이렇게 잘해주시는 걸까? 정말 순수한 호의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한편 서재에서 수혁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윤소연에 대한 조사 결과였어요. 남편 김도훈, 2018년 4월 15일 해상사고로 실종. 시신 미발견. 부산 출신, 고아원 출신. 모든 게 맞아떨어졌어요. 수혁은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지민이의 머리카락 몇 가닥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아침 몰래 채취한 것이었죠. 그리고 옆에는 손녀의 오래된 칫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지민아. 하지만 확인해야겠어. 수혁은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병원에 의뢰할 생각이었어요. 유전자 검사를 하면 모든 게 밝혀질 테니까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이 서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수혁은 달을 바라보며 민수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지민이가 정말 손녀라면 민수는 왜 신분을 바꾼 걸까? 왜 가족을 버린 걸까? 아니면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었던 걸까? 질문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 수혁은 더 깊이 파고들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그것이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더라도 말이죠. 3일 후 수혁은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의 시계는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습니다. 70 가까운 나이에 이런 긴장을 느끼는 것이 우스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표정을 읽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정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혁은 침을 삼켰어요. 심장이 요란하게 뛰었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조부와 손녀 관계가 맞습니다. 순간 수혁의 눈앞이 흐려졌어요. 의자 팔걸이를 꽉 잡지 않았다면 쓰러졌을지도 모릅니다. 지민이는 정말로 자신의 손녀였어요. 그렇다면 소연의 남편 김도훈은 감사합니다. 수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18년 4월 15일 해상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줘. 구조 기록, 병원 기록, 모든 것을 다. 다음 날 비서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져왔습니다. 수혁은 서재에 틀어박혀 자료를 검토했어요. 해경 구조 보고서, 병원 이송 기록, 실종자 명단.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구조자 명단에 신원 미상 남성 한 명이 있었어요.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죠. 나이는 30대 추정, 신분증 없음, 얼굴에 심한 외상. 수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즉시 해당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7년 전 환자 기록은 찾기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수혁은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부산의 한장기후 양병원. 수혁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 복도를 걸었어요. 원무과장이 그를 안내했습니다. 신원 미상 환자들이 몇 명 있습니다. 대부분 의식이 없거나 최소 의식 상태예요. 국가에서 지원하는 의료비로 간신히 유지하고 있죠. 3층 병동 끝 병실. 원무과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환자가 2018년 4월에 입원했습니다. 해상사고로 구조됐다고 기록되어 있네요. 수혁은 천천히 병실로 들어갔어요. 침대에는 한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하고 얼굴은 수척했지만 그 얼굴형은 수혁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민수야. 간신히 내뱉은 이름이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많아 처음엔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분명 장남 민수였어요. 7년간 실종됐던, 아니 7년간 여기 누워있던 아들이었죠. 수혁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살아 있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어떻게 이런 일이. 원무과장이 차트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구조 당시 의식불명이었고 뇌손상이 심각했다고 합니다. 신분증이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됐어요. 얼굴 외상도 심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요. 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민수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의식이 있는 걸까? 수혁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들리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계속 말을 걸었죠. 미안하다. 아빠가 널 찾지 못해서. 지민이는 잘 있어. 내 딸 말이야. 이제 8살이 됐어.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움직였어요. 수혁은 놀라서 의사를 불렀습니다. 최근 들어 가끔 반응을 보입니다. 최소 의식 상태로 보여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수혁은 다시 자료를 살펴봤어요.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조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민수가 탄 배는 오전 10시에 조난 신고를 했는데 실제 구조는 오후 4시에 이뤄졌습니다. 6시간의 공백이 있었던 거죠. 왜 이렇게 늦었죠? 원무과장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확한 건 해경에 문의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혁은 즉시 당시 구조대장이었던 사람을 수소문했어요. 은퇴한 해경대장을 찾아가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날 기억합니다. 이상한 날이었어요. 백발의 노인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부에서 구조를 지연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어요.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항의했더니 그만두라고 협박받았죠. 수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구조를 늦춘 것이었습니다. 왜? 누가? 혹시 당시 관련자 중에 정건설 사람이 있었습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건설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왔었어요. 정민재라고 했던가. 수혁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민재, 자신의 둘째 아들이? 하지만 왜? 병원을 나온 수혁은 차 안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민수가 살아있다는 기쁨과 민재가 연루됐을지 모른다는 충격이 뒤섞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는 다시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민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배를 탔던 거야? 회사 돈은 왜 가져간 거고? 질문만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혁은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민수를 깨우겠다고. 기다려라. 아빠가 다 해결할게. 그리고 너를 집으로 데려갈 거야. 수혁은 민수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병원을 나서는 수혁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았어요. 소연이 민수의 아내이고 지민이가 자신의 친손녀라는 것을. 그리고 민수의 실종 뒤에 숨겨진 음모가 있다는 것을요. 복잡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았어요. 민재는 정말 형의 사고에 관여했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수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었다니. 차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수혁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엔 작은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민수가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수혁은 아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아내가 충격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들어갔어요. 인공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오늘따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민수를 찾았어요. 순간 아내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닫혀있던 눈이 서서히 떠졌어요. 5개월 만에 처음으로 눈을 뜬 것이었죠. 초점 없던 눈동자가 수혁을 향했습니다. 수? 갈라진 목소리였지만 분명했어요. 수혁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살아있어요. 부산 병원에 있어요. 의식이 없지만 살아있어요.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감정이 너무 격해진 탓인지 심장 모니터의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어요. 혈압이 급상승했습니다. 안정제를 놓겠습니다. 수혁은 물러서야 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렸어요.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죠. 의사가 수혁을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감정적 충격은 피하셔야 해요. 앞으로 한두 달이 고비일 것 같습니다. 수혁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아들을 찾았지만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수혁은 소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윤 씨, 아니 소연 씨,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수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남편분이 살아계십니다. 소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녀는 의자 팔걸이를 잡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부산의 장기호 양병원에 계십니다. 의식불명 상태지만 살아계세요. 그리고 수혁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김도훈이라는 이름은 가짜였어요. 그분의 진짜 이름은 정민수입니다. 제 아들이에요. 소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지민이는 제 친손녀가 맞습니다. 유전자 검사로 확인했어요. 소연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수혁은 그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왜 저한테 거짓말을? 소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7년간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충격은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수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어요. 회장님, 긴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2018년 해상사고 관련 보험 처리 문서를 입수했는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수혁은 전화를 스피커폰으로 바꿨어요. 소연도 들어야 할 내용이었으니까요.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사망 추정 판결이 났고
일주일 만에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실종자의 경우 1년은 기다리는데 누가 처리했나? 정건설 법무팀과 민재 부회장 명의로 처리됐습니다. 보험금 수령인도 민재 부회장이었고요. 수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민재가 형의 사고를 이용해 보험금을 챙긴 것이었어요. 아니, 어쩌면 사고 자체를 계획한 것일지도. 전화를 끊고 수혁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해운사 관계자 명단을 찾아봤어요. 그중 한 명이 눈에 띄었습니다. 강석준, 민재의 대학 동기였죠. 더 조사해 봐야겠어요. 수혁은 즉시 사설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강석준을 찾아 당시 상황을 캐내라고 지시했어요. 이틀 후 탐정이 충격적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강석준은 사고 직후 갑자기 큰 돈을 받고 해외로 이민을 갔다가 최근 귀국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민재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수혁은 강석준을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한적한 찻집이었어요. 강석준은 불안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회장님이 저를 왜? 2018년 4월 15일 기억하시죠? 강석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손에 든 찻잔이 달그락거렸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 주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민재가 당신에게 뭘 시켰습니까? 강석준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민재 부회장이 형님 탄 배의 항로를 바꾸라고 했어요. 폭풍 구역으로 가도록. 그리고 구조 요청을 늦추라고. 수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친동생이 형을 죽이려 했다니. 그것도 돈과 권력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민수 회장이 회사 자금 횡령 증거를 잡았다고. 민재 부회장이 빼돌린 돈이었어요. 형제가 대판 싸웠고 민수 회장이 아버지께 보고하겠다고 했답니다.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형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민수 회장이 왜 배를 탔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타기로 했는데 수혁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수는 동생의 음모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민재를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소처럼 대했습니다. 민재야, 회사 일은 잘 되고 있나? 네, 아버지. 다음 달에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민재는 태연했습니다. 형을 죽이려 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평온했어요. 수혁은 속으로 분노를 삼켰습니다. 그날 밤 수혁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 아들은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고 다른 아들은 살인 미수범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어가고 있고 손녀와 며느리는 충격에 빠져 있었죠. 새벽녘 수혁은 서재에서 가족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던 때가 있었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끔찍한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수혁은 고개를 묻었습니다. 민재를 고발해야 할까? 하지만 그러면 회사는 무너질 것이고 가족은 완전히 파괴될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까? 하지만 민수와 소연, 지민이에게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수혁에게는 끝없는 밤처럼 느껴졌어요.
일주일이 지난 일요일 저녁, 수혁은 가족을 모두 거실로 불렀습니다. 민재와 유진, 그리고 소연과 지민이까지. 병원에서 잠시 외출을 허락받은 아내도 휠체어에 앉아 함께 했어요. 모두가 모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거실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민재는 팔짱을 낀 채 소파에 기대앉아 있었고, 유진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소연을 훑어봤습니다. 소연은 지민이의 손을 꼭 잡고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는 산소호흡기를 끼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수혁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모두에게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민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수혁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그녀는 이미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죠. 소연 씨의 남편 김도훈은 사실 우리 민수였습니다.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유진의 입이 벌어졌고 민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놀람보다는 불안이 더 짙었어요. 그리고 지민이는 우리 손녀입니다. 민수의 딸이에요. 아내가 휠체어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떨리는 손을 뻗어 지민이를 향했죠. 손녀야, 우리 손녀. 지민이는 영문을 모른 채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오열했어요. 산소 마스크가 흘러내렸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죠. 미안하다. 할머니가 널 몰라봐서. 소연도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가 자신을 속였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죠. 그런데 민재와 유진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민재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유진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돌렸어요. 형이 정말 살아있다는 거예요?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의 떨림이었어요. 부산 장기요양병원에 있다. 의식불명 상태지만 회복 가능성이 있어. 그럼 형이 깨어나면. 민재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 뒤를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돌아오면 회사의 후계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거리요. 유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형님이 신분을 숨기고 살았죠? 회사 돈을 횡령했다던 얘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혁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민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건 거짓이었어. 민수는 아무 잘못이 없었다. 민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손에서는 식은땀이 났어요. 그럼 누가 그런 거짓말을? 그건 나도 알아보고 있다. 수혁의 목소리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재는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초조하게 흔들렸죠. 아내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를 집으로 데려와요. 그럴 거야.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서 꼭 깨울 거야. 수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차가운 손이었지만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진이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불그락푸르락했죠.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7년간 죽은 줄 알았던 사람이 살아있고 게다가 이 여자가 형수님이라니. 유진이 소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어요. 어떻게 이걸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유진아. 민재가 아내를 제지했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재 오빠가 7년간 회사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형님이 돌아온다고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회사는 내가 세웠고 누가 물려받을지도 내가 결정한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는 모두를 둘러봤습니다. 특히 민재를 오래 바라봤어요.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게 중요한 거다. 민수가 깨어나면 모든 오해를 풀 수 있을 거야.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어요.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이건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는 유진의 손을 잡고 거실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지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정말 몰랐어요. 남편이 회장님 아들인 줄은. 알아요. 민수가 모든 걸 숨긴 거겠죠. 이유가 있었을 거야. 수혁은 지민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품에서 잠이 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이 아이만은 지켜야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 밤 수혁은 서재에서 민재와 유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뭔가 다급하게 전화를 하고 있었어요. 빨리 처리해야 해. 형이 깨어나기 전에. 증거를 없애야 돼. 모든 서류를 파기해. 수혁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숨기려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다음 날 새벽 수혁은 비서와 함께 회사로 갔습니다. 민재의 사무실을 수색했어요. 그리고 숨겨진 금고에서 충격적인 서류들을 발견했습니다. 횡령 증빙, 비자금 조성, 그리고 2018년 4월 15일자 메모. 거기에는 민수를 제거하라는 지시가 적혀 있었어요. 민재의 친필 서명이 선명했죠. 수혁은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진실. 그것도 돈과 권력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혁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어요. 일단 보관해도. 민수가 깨어나면 결정하겠어. 하지만 수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이 갈라졌다는 것을.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파멸의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끈이 하나씩 끊어지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새벽 4시 수혁은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비서와 사설탐정이 동행했어요. 목적지는 2018년 사고 당시 민수가 탔던 배의 선주 사무실이었습니다. 선주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아들이 사업을 이어받았죠. 낡은 건물 3층,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젊은 선주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서류들입니다. 그날 사고 관련 자료는 다 여기 있어요. 수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항해일지, 정비기록, 무선교신 로그. 그러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항로가 2번 수정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안전한 연안 항로였는데 출항 직전 먼바다로 바뀌었죠. 이 항로 변경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여기 메모가 있네요.
정건설 부회장실에서 연락이 왔다고. 수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재가 직접 개입한 증거였어요. 탐정이 정비 기록을 살펴보다가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이것 보십시오. 출항 전날 엔진 정비를 했는데 정비사 서명이 조작됐습니다. 정비사 이름 옆에 다른 필체로 덧쓴 흔적이 있었어요. 누군가 정비 기록을 조작한 것이었죠. 그들은 당시 생존한 선원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렵게 찾아낸 선원은 통영의 작은 어촌에서 살고 있었어요. 50대 중반의 남자는 수혁을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 회장님이 왜 여기까지? 2018년 4월 15일 기억하시죠? 선원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이상한 일이 많았어요. 출항 직전에 항로를 바꾸라고 했고 무전기도 고장이라고 했죠. 하지만 무전기는 멀쩡했어요. 선장이 일부러 끈 거였죠. 그리고 엔진도 이상했어요. 갑자기 멈췄는데 나중에 보니 연료 라인에 뭔가 끼어 있었어요. 수혁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었어요. 구조 요청은요? 3시간이나 늦게 했어요. 선장이 기다리라고 했거든요. 전화 받고 나서였어요. 누구 전화였습니까? 선원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정민재 부회장이었어요. 직접 들었어요. 선장이 스피커폰으로 받았거든요. 수혁은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큰일입니다. 회사에서 서류들이 대량으로 파기되고 있어요. 민재 부회장 지시입니다. 수혁은 즉시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서류가 소각됐어요. 민재는 태연한 표정으로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무슨 짓이냐? 수혁이 소리쳤습니다. 민재는 차갑게 웃었어요. 오래된 서류 정리입니다. 창고가 좁아서요. 2018년 자료들이잖아. 우연의 일치죠. 민재의 뻔뻔함에 수혁은 분노했습니다. 그때 유진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도 정리할까요? 형님 관련 서류들인데요. 도발적인 태도였습니다. 수혁은 서류를 빼앗았어요. 민수의 인사기록과 급여 명세서였습니다. 왜 이것까지 파기하려는 걸까? 그날 밤 수혁은 비서를 통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선원 박 씨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중태예요. 뭐라고? 목격자 진술로는 검은색 승용차가 고의로 들이받았다고. 수혁은 즉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선원은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요. 깨어나도 기억을 잃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혁은 분노로 몸을 떨었어요. 민재와 유진이 증인을 제거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혁은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형사는 미온적이었어요. 증거가 부족합니다. 정황만으로는 내가 증언 녹음도 있고 서류도 있다니까. 그것만으로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정건설 같은 큰 회사를. 형사의 태도에서 수혁은 느꼈습니다. 민재가 이미 손을 써놓았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온 수혁은 서재에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증거는 있지만 법적 조치는 어렵고 증인은 위독하고 민재는 계속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연이 들어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울 수 있어요. 무슨 회사 격리로 일하면서 이상한 자금 흐름을 봤어요. 2018년 4월에 큰돈이 빠져나갔는데 장부에는 없었죠. 소연이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엔 날짜와 금액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제가 몰래 기록해뒀어요. 뭔가 이상해서 수혁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4월 14일 5억 원, 4월 16일 3억 원. 선원들과 관계자들을 매수한 돈이었을 거예요. 이걸로 민재를 추적할 수 있을 거예요. 수혁은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남편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였죠. 그날 밤 수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도시의 불빛은 반짝였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아들이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진실,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는 은폐 시도.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산 병원이었어요. 정민수 환자가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올 징조예요. 수혁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민수가 깨어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민재가 이 소식을 들으면 어떤 짓을 할지. 비서를 불러 병원에 경호원을 배치해. 수혁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면 승부를 할 때였어요. 민수가 깨어나기 전에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민재의 범죄를 막아야 했습니다. 가족이 무너지더라도 정의는 세워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전 10시 정건설 회장실. 수혁은 민재를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놓여 있었어요. 항로 변경 문서, 선원 증언 녹음, 소연이 제공한 비자금 기록, 그리고 민재의 친필 메모까지.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정장을 차려입었지만 눈빛은 불안했어요. 아버지의 부름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느꼈던 거죠. 앉아라. 수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민재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수혁은 서류를 하나씩 민재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 민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2018년 4월 14일자 항로 변경 지시서였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건 통상적인 업무였어요. 통상적? 안전항로를 폭풍구역으로 바꾸는 게 통상적이냐? 수혁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선원의 증언이 흘러나왔어요. 민재의 전화를 받고 구조 요청을 3시간 늦췄다는 내용이었죠. 민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설명해봐. 내가 형을 죽이려 했다는 증언이다. 아버지, 오해예요. 저는 오해? 그럼 이건 뭐냐? 수혁이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민재의 친필 메모였어요. 민수 제거 필요. 4월 15일 실행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어요. 위조예요. 누군가 조작한 거예요. 내 필적 감정 결과다. 99% 일치한다. 민재는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체념이 아니라 분노였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수혁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고백을 직접 듣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고통스러웠어요. 왜 그런 짓을 했냐? 민재가 비웃었습니다. 왜긴요? 아버지는 항상 형만 아꼈잖아요. 회사도 형한테 물려주려고 했고, 그래서 형을 죽이려 했단 말이냐? 죽이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사라졌으면 했어요. 형이 회사 자금 횡령을 들고 나왔을 때 기회라고 생각했죠. 수혁이 책상을 쳤습니다. 커피잔이 쓰러지고 서류가 흩어졌어요. 횡령은 내가 한 거잖아. 형은 그걸 막으려고 했던 거고. 민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요, 제가 했어요. 회사 돈 좀 썼어요. 하지만 그것도 다 회사를 위해서였어요. 로비 자금이 필요했거든요. 그게 형을 죽일 이유가 되냐? 형이 아버지께 고자질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전 끝이었죠. 회사에서 쫓겨나고 상속도 못 받고. 민재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어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항상 형 그늘에서 살아온 제 심정을.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항상 2등이었어요. 그래도 형제잖아. 형제? 형은 저를 형제로 봤나요? 항상 무시하고 깔봤죠. 능력도 없으면서 아버지 회사에 붙어 있는 기생충이라고. 수혁은 민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제 사이에 그런 갈등이 있었다니. 자신은 전혀 몰랐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건설 법무팀장과 감사팀장이 들어왔어요. 수혁이 미리 불러놓은 사람들이었죠. 민재 부회장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친아들을 고발하시겠다는 거예요? 넌 이미 선을 넘었어. 형을 해치려 했잖아. 증거가 있나요? 형이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잖아요. 민재가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수혁은 단호했어요. 민수가 곧 깨어날 거다. 그러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거야. 그 순간 민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진이었어요. 민재가 전화를 받자 유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 병원에서 연락 왔어. 형님이 의식을 회복했대. 수혁의 눈이 빛났습니다. 민수가 깨어난 것이었어요. 하지만 민재의 표정은 공포로 가득했죠. 안 돼. 이럴 순 없어. 민재가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을 향해 뛰었어요. 하지만 법무팀장이 막아섰습니다. 부회장님, 이러지 마십시오. 비켜. 난 할 일이 있어. 민재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 보안 요원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수혁이 미리 준비한 것이었죠. 민재야, 그만해. 이제 끝이야. 수혁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민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전 그저 인정받고 싶었어요. 한 번만이라도 형보다 나은 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수혁은 민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어깨를 잡았어요. 너도 내 아들이야.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책임을 져야 해. 민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어요. 형이 저를 용서할까요? 그건 민수가 결정할 일이다. 법무팀장이 민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재는 힘없이 끌려갔어요.
문이 닫히고 수혁은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도시가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수혁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간 것처럼 황폐했습니다. 한 아들은 7년간 식물인간으로 누워 있었고 다른 아들은 감옥에 가게 됐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부산 병원이었어요. 회장님, 민수 씨가 아버지를 찾고 있습니다. 수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민수를 만나러 가야 했어요. 7년 만에 재회였죠. 기쁘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민수가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동생의 배신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수혁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민재를 위한 변호사 선임 서류도 있었어요. 아버지로서 마지막 의무였죠. 그리고 문을 나섰습니다. 부산으로 민수에게로 가는 길이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부산의 병원은 이제 수혁에게 익숙한 곳이 되었어요. 매일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민수를 돌봤으니까요. 오늘도 수혁은 아들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법원 서류가 들려 있었어요. 병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회복한 지 3주가 지났지만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기억도 단편적이었죠. 하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민수야, 아빠야. 수혁이 다가가자 민수가 고개를 돌렸어요.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떨리는 손을 들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지. 더듬거리는 말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수혁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오늘 법원에서 내 생존을 공식 확인했어. 이제 넌 법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이야.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물었어요. 지민이는 잘 있어. 곧 데려올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소연이 지민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지민이는 수줍게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7년 만에 보는 아빠였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아빠,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떨리는 팔을 벌려 딸을 불렀어요. 지민이가 달려가 아빠를 안았습니다. 소연도 다가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요. 당신을 못 알아봐서. 소연이 울먹였습니다. 민수가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수혁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모인 가족. 비록 상처투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어요. 저녁 무렵 수혁은 아내의 병실로 갔습니다. 서울의 병원으로 옮긴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상태는 더 악화됐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여보, 민수 봤어요. 지민이도 만났고요. 아내가 힘없이 미소 지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가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야. 민재는 구속됐어요. 유진이도 공범 혐의로 조사받고 있고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것도 운명이겠죠. 수혁이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야윈 손이었어요. 회사는 어려워졌어요. 민재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주가도 폭락했고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하면 되죠. 아내가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가족이 하나 됐잖아요. 민수도 살아있고
손녀도 찾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눈빛은 평온했어요. 수혁은 아내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당신도 나아질 거야. 우리 다 같이 살 거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수혁 씨, 민수, 잘 부탁해요. 지민이도, 소연이도 당신이 직접 돌봐야지. 그러고 싶지만 아내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잠이 든 것이었어요. 수혁은 한참을 그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건설 회의실 임시 주주총회가 열렸어요. 민재의 구속으로 경영 공백이 생겼고 회사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주주들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정 회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주주 한 명이 물었습니다. 수혁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민수가 회복되면 경영에 복귀시킬 겁니다. 그때까지는 제가 직접 경영하겠습니다. 민수 사장이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회복될 겁니다. 의료진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주주들이 수군거렸지만 결국 수혁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수혁은 회장실로 돌아왔어요.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자신이 일궈낸 도시였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민재 없는 회사, 반쪽이 무너진 가족,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소연이었어요. 아버님, 민수 씨가 오늘 첫걸음을 뗐어요. 수혁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그래, 정말? 네. 아직 불안정하지만 혼자 설 수 있었어요. 지민이가 얼마나 좋아하던지 소연의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수혁은 미소 지었어요. 내가 지금 가볼게. 부산으로 가는 길 수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잃은 것도 많았지만 되찾은 것도 있었어요. 민수와 손녀를 찾았고 진실을 밝혔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민수는 재활치료실에 있었어요. 평행봉을 잡고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옆에서 지민이가 응원했어요. 아빠 힘내. 할 수 있어. 민수가 한 발 한 발 내딛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평행봉 끝까지 걸었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수혁이 다가가자 민수가 아버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버지, 민재는 어떻게 됐어요? 수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민수도 이제 알고 있었어요. 동생이 자신을 해치려 했다는 것을요. 법이 심판할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동생을 너무 몰아붙였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민재가 선택한 거야. 그날 밤 가족은 병원 휴게실에 모였습니다. 수혁과 민수, 소연과 지민이. 비록 병원이었지만 오랜만에 가족 저녁이었어요. 지민이가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그림이었어요. 모두가 웃고 있었죠. 할아버지, 우리 언제 집에 다 같이 살아요? 수혁이 손녀를 안았습니다. 고지야, 아빠가 다 낳으면 다 같이 살 거야. 민수가 힘겹게 미소 지었어요. 소연도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록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가족이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혁은 별을 보며 아내를 생각했어요. 그녀가 말했듯이 이제라도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상처와 아픔을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민수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정수혁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한 감동 이야기였습니다.